하기 싫으면 꺼져. 남편의 입에서 튀어나온 그 말에 그녀의 손에 들린 국자가 덜컹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30인분의 국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여러 음식들이 식탁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12년이었어요. 12년 동안 남편 회사 회식 때마다, 워크숍 때마다 이렇게 밥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켜온 건 가정이 아니라 감옥이었다는 걸요. 이 이야기는 참는 사람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녀의 반격을 함께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세요. 토요일 새벽 한서진은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떴어요. 옆자리에서 남편 구재혁이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술에 쩔어 들어왔거든요. 현관에서 쿵쿵 소리가 나길래 나가봤더니 재혁이 구두도 못 벗고 쓰러져 있었어요. 서진이 부축해서 침대까지 데려다 눕혔죠. 그가 뭔가 중얼거렸지만 술에 취해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진은 무거운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향했어요. 오늘은 남편 회사 직원들이 집에 오는 날이었거든요. 분기마다 한 번씩 재혁은 직원들을 집으로 불러 회식을 했습니다. 처음엔 10명이었던 직원이 이제는 30명이 넘었죠. 서진은 새벽 4시에 집을 나섰어요. 재래시장 상인들이 막 좌판을 펼치기 시작할 때 그녀는 이미 삼겹살 5근과 목살 3근을 골라놓고 있었습니다. 콩나물, 시금치, 고사리, 도라지. 나물 재료만 해도 장바구니 3개가 가득 찼어요. 한여름에도 한겨울에도 이 일은 변함없이 서진의 몫이었죠. 집에 돌아온 서진은 쉴 틈 없이 움직였습니다. 고기를 양념에 재우고 나물을 데쳐 무치고 국 끓일 육수를 우렸어요. 12년간 반복한 일이라 손은 자동으로 움직였지만 허리는 끊어질 것처럼 뻐근했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팔을 써는데 문득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어요. 푹 꺼진 눈, 창백한 얼굴. 43이 아니라 50는 넘어 보였죠. 서진은 고개를 저으며 다시 칼을 들었습니다. 오후 1시가 되자 현관문이 벌컥 열렸어요. 구재혁이 직원들과 함께 들어섰습니다. 언제 나갔는지 모르게 슬쩍 빠져나갔다가 직원들을 데리고 돌아온 거였죠. 사모님, 안녕하세요. 직원들이 공손하게 인사했고 서진은 앞치마를 두른 채 미소를 지었어요. 어서 오세요. 많이 드세요. 하지만 재혁의 표정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는 식탁 위를 날카롭게 훑어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어요. 잡채는? 서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잡채? 잡채는 메뉴에 없었는데. 내가 어제 분명히 말했잖아. 잡채 해놓으라고. 서진은 기억을 더듬었어요. 어젯밤 재혁이 현관에 쓰러져 있을 때 뭔가를 중얼거리긴 했습니다. 그 웅얼거림이 잡채를 해달라는 말이었을까요? 여보, 나 어제 그 말 못 들었어. 지금 당장 만들. 됐어. 재혁이 손을 내저었어요. 목소리가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직원들이 어색하게 서 있는 가운데 재혁이 서진에게 성큼 다가왔어요. 매번 이 모양이야. 맨날 까먹고 맨날 빼먹고. 여보, 직원들 앞에서 이러지 마. 서진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재혁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목소리를 더 높였죠. 뭐, 네가 잘못해놓고 내가 말도 못해? 서진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어요. 새벽부터 물에 불려 쪼글쪼글해진 손가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7시간 동안 쉬지 않고 요리한 손이었어요.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고 종아리는 퉁퉁 부어 있었죠. 그런데 돌아온 건 이런 말이었습니다. 하기 싫으면 꺼져.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직원들이 숨을 죽였고 서진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뭘 봐, 밥이나 퍼. 재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주걱을 들었습니다. 밥을 푸는 동안 눈물이 그릇 위로 뚝뚝 떨어졌어요. 아무도 서진을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은 눈치만 보며 조용히 밥을 먹었고 재혁은 휴대폰만 들여다봤죠. 서진은 부엌 한쪽 구석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12년이었습니다. 처음엔 남편의 사업을 돕는다 생각했어요. 직원들에게 정성을 보여주면 회사에도 좋을 거라 믿었죠. 하지만 지금 서진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그저 무급 가정부였던 거예요. 아니, 그보다 못했습니다. 회식이 끝나고 직원들이 물러간 뒤 서진은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30인분의 그릇이 싱크대에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재혁은 안방으로 들어가 TV를 켜놨죠. 서진의 손이 멈췄어요.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강남의 고층 빌딩들 사이로 서진이 아는 건물이 하나 보였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남겨준 건물. 100억 상당의 빌딩이었습니다. 재혁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결혼 전부터 철저하게 숨겨왔거든요. 서진은 고무장갑을 천천히 벗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어떤 번호를 눌렀어요. 오빠, 나 서진이. 수화기 너머로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아, 무슨 일이야? 부동산 정리 좀 하려고. 법무사님 소개해줘. 갑자기, 무슨 일 있어? 서진은 싱크대에 쌓인 그릇들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그리고 나직이 대답했습니다. 응, 새로 시작하려고. 다음 날 아침 서진은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계란말이와 된장찌개, 깔끔하게 차린 밥상이었죠. 재혁이 식탁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밥 먹어. 재혁은 찌개를 한 숟갈 떠서 입에 넣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이게 뭐야, 또 싱거워. 서진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12년 동안 이 남자가 음식이 맛있다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항상 짜거나 싱겁거나 덜 익었거나 타버렸죠. 서진의 음식은 늘 틀린 답이었습니다. 재혁이 숟가락을 툭 내려놓으며 일어섰어요. 회사 가야 돼. 그가 현관으로 향하려는 순간 서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재혁이 멈췄어요. 뭔데? 어제 일 사과 안 해? 서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재혁이 천천히 돌아봤어요. 그의 표정에는 당혹감보다 짜증이 가득했죠. 뭔 사과? 네가 잘못한 거잖아. 난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30인분 밥을 했어. 그게 네 일이잖아. 내가 돈 벌어오면 넌 집안일 하는 거야. 그게 분업이라고. 서진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하기 싫으면 꺼지라는 말, 그게 남편이 아내한테 할 말이야? 재혁이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마치 떼쓰는 아이를 다루는 것처럼요. 야, 그냥 좀 세게 말한 거잖아. 왜 그렇게 예민해? 직원들 앞에서 나를 무시했어. 그럼 네가 잘했어야지. 잡채 하나 못 해놓고. 서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재혁은 구두를 신으며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어머니 오셔 청소해놔. 현관문이 쾅 닫혔어요. 서진은 식탁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온다는 말에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구재혁의 어머니 오말순 여사. 그 사람을 떠올리면 서진의 위장이 뒤틀리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한 달에 한두 번씩 예고 없이 찾아와 집 안 구석구석을 점검했어요. 냉장고 안을 뒤지고 싱크대 아래를 열어보고 옷장 서랍까지 확인했죠. 그러고는 한마디씩 던졌습니다. 며느리가 살림을 이따위로 하면 어떡해. 우리 재혁이가 불쌍해서 어떡하니.
서진은 그 말들을 이 악물고 참아왔어요. 남편이 그래도 자기 편은 들어줄 거라 믿었거든요. 하지만 재혁은 늘 어머니 편이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 네가 좀 더 신경 써. 그게 재혁의 대답이었죠. 오후 5시 초인종이 울렸어요. 서진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오말순 여사가 명품 가방을 들고 서 있었어요. 어머님, 어서 오세요. 서진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만 시어머니는 대답 대신 집안을 훑어봤습니다. 재혁이는 아직 회사예요. 맨날 혼자 있으면서 집은 왜 이 모양이야. 시어머니가 거실로 들어서며 손가락으로 선반 위를 쓱 문질렀어요. 먼지를 확인하는 거였죠. 서진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과일 깎아드릴게요. 됐어. 배 안 고파.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으며 서진을 올려다봤어요. 너 요즘 뭐하고 다녀? 네. 그냥 집에 있었는데요. 그래. 근데 어제 재혁이한테 전화 왔더라. 내가 어디나 갔다 왔다며? 서진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새벽에 시장 갔다 온 것 외에는 나간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대체 무슨 얘기를 한 걸까요? 새벽에 장 보러 다녀왔어요. 직원들 밥해야 해서. 장을? 새벽에? 시어머니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요즘 바람피는 여자들이 다 그런 핑계를 대더라. 서진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내 눈은 못 속여. 네 행색이 영 수상해. 서진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12년을 이 집에 갇혀 살았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단 한 번도 자기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바람을 피운다고요. 어머님, 저 그런 적 없어요. 없긴 뭐가 없어. 재혁이가 요즘 네가 이상하다고 그러더라.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그리고 서진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우리 재혁이가 너 같은 빈털터리 데려다가 사모님 소리 듣게 해줬으면 감사한 줄 알아야지. 어디서 감히 얼굴을 빳빳이 들고 있어?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시어머니가 나간 뒤 서진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12년 동안 견뎌온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더 이상 울지 않았어요. 눈물을 닦아낸 그녀의 눈에 서늘한 빛이 감돌았죠. 그래, 마음대로 생각해라. 어차피 이 집구석도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서진은 입술을 꽉 깨물며 차갑게 음조렸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사촌 오빠였습니다. 서진아, 법무사님 연락처 문자로 보냈어.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힘내. 서진은 휴대폰을 꽉 쥐었어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빌딩. 이제 그 빌딩이 자신의 무기가 될 차례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서진은 강남의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사촌 오빠가 소개해준 곳이었죠. 한서진 씨 맞으시죠? 법무사 천영식이 서류를 펼치며 물었습니다. 네, 맞아요. 부동산 매각건으로 오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건가요? 서진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천 법무사가 서류를 훑어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거 강남 한복판에 있는 건물 아닙니까?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거예요. 시세가 어마어마하겠는데요. 최소 100억은 넘을 겁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매각 절차 진행해 주세요. 천 법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배우자분은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모릅니다. 그럼 좀 복잡해질 수 있어요.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아니지만 매각 대금 관리를 잘하셔야 합니다. 서진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상담을 마치고 사무실을 나서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재혁이었어요. 어디야? 그냥 잠깐 나왔어.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냐고. 재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서진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마트, 장 보러 왔어. 거짓말하지 마. 내가 집에 왔는데 너 없더라. 점심 재료 사러 나온 거야. 금방 갈게. 서진은 전화를 끊고 서둘러 택시를 잡았어요. 집에 도착하니 재혁이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어디 갔다 온 거야? 마트 갔다 왔다니까. 마트? 빈손으로? 서진은 그제야 자신의 빈손을 내려다봤어요. 급하게 오느라 아무것도 사지 못했던 거죠. 아, 그게. 요즘 네가 왜 이렇게 수상할까? 재혁이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는 것 같아. 너 바람 피는 거 아니야? 서진은 어이가 없었어요. 12년 동안 이 남자를 위해 모든 걸 바쳤는데 돌아온 건 의심이었습니다. 나보고 바람을 피웠다고? 그럼 뭐야? 왜 맨날 어디 다녀와? 난 새벽에 장 보러 다녀온 것밖에 없어. 거짓말, 어머니가 다 봤어. 내가 이상한 남자랑 만나는 거. 서진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상한 남자라니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시어머니 오말순이 들어섰습니다. 잘됐다. 너희 둘 다 있네.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으며 서진을 노려봤어요. 서진아, 나 오늘 똑똑히 봤어. 내가 강남에서 양복 입은 남자랑 만나는 거. 서진은 숨이 막혔습니다. 법무사를 만난 걸 본 거였어요. 하지만 그걸 불륜으로 오해한 거죠. 어머님, 그건 오해예요. 그분은. 됐어. 변명 듣기 싫어. 시어머니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재혁아, 내가 뭘 했어. 2년 처음부터 수상하다고 했잖아. 재혁이 서진을 차갑게 내려다봤어요. 설명해봐. 그 남자가 누군데?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법무사라고 말하면 부동산 매각건이 들통날 게 뻔했어요.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불륜녀로 몰리는 거죠. 그냥 아는 사람이야. 아는 사람? 그게 말이 돼? 재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채질했어요. 봐라, 저 뻔뻔한 꼴 좀 봐. 재혁아, 저런 년하고 더 살면 안 돼. 어머니 말씀대로 할게요. 재혁이 서진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12년 함께한 정 따위는 눈꽃만큼도 없었어요. 서진아, 우리 정리하자. 서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이혼하자고. 네가 바람을 피웠든 안 피웠든 난 더 못 살겠어. 12년을 살았는데 이렇게 쉽게? 쉽게?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알아? 재혁이 비웃었어요. 밥도 제대로 못하고 집안일도 엉망이고 애도 못 낳고. 그 말에 서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한 건 서진의 선택이 아니었어요. 몇 번이나 유산을 겪었고 그때마다 홀로 병원에서 울었죠. 재혁은 단 한 번도 곁에 있어주지 않았습니다. 나한테 그런 말할 자격 있어? 자격? 내가 번 돈으로 네가 잘 먹고 살았잖아. 그게 자격 아니면 뭐야?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어요. 재혁아, 전현한테 위자료 한 푼도 주지 마. 불륜녀한테 줄 돈 없어. 서진은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분노와 억울함이 뒤섞여 숨이 막혔어요. 하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좋아, 이혼하자. 대신 각오해. 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똑똑히 보여줄게. 서진은 돌아서서 방으로 걸어갔어요. 그녀의 등 뒤로 시어머니의 비웃음이 들렸습니다. 저것 봐라. 빈털터리가 뭘 보여준다고. 서진은 입꼬리를 살짝 올렸어요. 빈털터리라. 곧 누가 진짜 빈털터리인지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보시면서 가슴이 참 답답하셨죠? 12년 헌신의 대가가 고작 이혼 통보와 불륜녀라는 누명이라니. 저도 들으면서 손이 다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무도 몰랐던 서진의 선택이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그날 밤 서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재혁은 거실 소파에서 잤고 서진은 안방에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12년이라는 시간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처음 만났을 때 재혁은 다정했죠. 서진아, 나만 믿어. 내가 잘해줄게. 그 말을 믿고 결혼했습니다. 친정 식구들의 반대도 뿌리쳤어요. 사촌 오빠가 그 남자 뭔가 수상해라고 했을 때도 귀를 막았죠. 결국 자기 눈이 틀렸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서진이 부엌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데 현관문이 열렸어요. 시어머니 오말순이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섰습니다. 그 뒤로 재혁이 따라왔죠. 뭐야, 아직도 여기 있어? 시어머니가 서진을 훑어보며 말했어요. 어머님, 여기 제 집인데요. 네 집? 웃기지 마. 이 집은 우리 재혁이 돈으로 산 거야. 시어머니가 서류 봉투를 식탁 위에 털썩 내려놓았습니다. 여기 이혼 서류 있어. 사인해. 서진은 서류 봉투 안을 들여다봤어요. 이혼 합의서와 재산분할 포기 각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재산분할 포기요? 당연하지. 네가 뭘 기여했다고 재산을 나눠 가져. 12년 동안 밥이나 축 내고. 서진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12년 동안 새벽같이 일어나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남편 회사 직원들 밥까지 해먹인 게 밥을 축낸 거라니요. 난 사인 안 해요. 뭐? 시어머니의 눈이 치켜 올라갔습니다. 네가 지금 무슨 배짱으로 그런 소리를 해? 제가 왜 재산 분할을 포기해야 하는데요? 전 아무 잘못도 없어요. 잘못이 없어? 바람 피운 년이? 전 바람 안 피웠어요. 서진이 소리쳤습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시어머니한테 목소리를 높인 거였어요. 시어머니가 잠시 멈칫했다가 재혁을 돌아봤습니다. 야, 재혁아, 전현 좀 어떻게 안 해? 재혁이 한숨을 푹 내쉬며 다가왔어요. 서진아, 좋게 말할 때 사인해. 너 길바닥에 나앉아서 개망신당하고 싶지 않으면. 뭐라고? 네가 바람피운 증거 다 모아서 법정에 세울 수 있어. 그럼 넌 위자료도 못 받고 쫓겨나는 거야. 서진은 비웃었어요. 증거? 없는 걸 어떻게 만들어? 없으면 만들면 되지. 재혁의 입에서 그 말이 흘러나왔을 때 서진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남자가 이렇게까지 무서운 사람이었나요?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어요. 재혁아, 전현한테 시간 끌 필요 없어. 그냥 짐 싸서 내보내. 어머니 말이 맞아. 재혁이 서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오늘 중으로 나가. 이 손 놔. 서진이 팔을 뿌리쳤어요. 그 순간 재혁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고개가 돌아가고 얼얼한 통증이 밀려왔지만 신기하게도 서진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해졌어요. 아,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 한 번의 손찌검이 12년의 미련을 깨끗이 도려내 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팔짱을 끼고 바라봤습니다. 쯧쯧, 맞을 짓을 하니까 맞지. 서진은 뺨을 감싸 쥔 채 재혁을 올려다봤어요. 이 남자와 12년을 살았습니다. 이 남자를 위해 모든 걸 바쳤어요. 그런데 돌아온 건 뺨을 때리는 손이었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좋아, 나갈게. 뭐? 나가면 되잖아, 대신. 서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 대신 서늘한 빛이 감돌았어요. 두고 봐, 얼마나 후회하게 될지. 후회? 빈털터리가 뭘 가지고?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서진은 대답 대신 방으로 들어가 가방을 챙겼어요. 옷 몇 벌과 화장품, 그리고 서류 봉투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려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천법무사였습니다. 한서진 씨, 매각 절차 거의 다 끝났습니다. 내일 잔금 치르면 돼요. 서진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감사합니다. 내일 뵐게요. 전화를 끊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재혁과 시어머니가 거실에 서서 서진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서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눈이 확 떠졌네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서진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중얼거렸어요. 100억이면 충분하겠지. 니네 인생 박살내기엔. 서진은 사촌 오빠 한도윤의 집으로 향했어요. 도윤은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죠.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렸습니다. 서진아, 어서 와. 도윤이 서진의 얼굴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야, 너 뺨 왜 그래? 서진은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자마자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12년치 서름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죠. 도윤은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 서진의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서진이 입을 열었어요.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털어놓았죠. 남편의 폭언, 시어머니의 모욕, 불륜 누명, 이혼 통보, 그리고 뺨을 맞은 일까지요. 도윤의 주먹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자식이 감히 손을 올려? 오빠, 나 이제 진짜 끝내려고. 당연히 끝내야지. 근데 서진아. 도윤이 서진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네 재산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이혼하면 재산 분할 들어갈 텐데.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걱정 마. 그건 혼인 전 재산이야. 재혁 씨는 존재도 몰라. 근데 매각한 돈이 통장에 들어오면 알게 될 수도 있잖아. 서진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그래서 준비했어. 매각 대금은 법무사님이 관리하는 방식으로 오빠 법인 쪽으로 잠시 맡겨둘 거야. 도윤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내 법인으로? 응, 나중에 다시 돌려받으면 돼. 일단은 숨겨야 해. 도윤은 한참 동안 서진을 바라봤어요. 어릴 때부터 착하기만 하던 사촌 동생이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참고 손해봐도 웃어넘기던 아이였죠. 그런 서진이 이렇게까지 단단해진 걸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다음 날 서진은 법무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잔금 처리와 소유권 이전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100억? 그 돈이 도윤의 법인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서진은 사무실을 나서며 휴대폰을 꺼냈어요. 카톡 알림이 수십 개가 쌓여 있었습니다. 전부 재혁이었어요. 어디야? 전화 받아. 집에 와서 얘기하자. 야, 무시하지 마. 서진은 코웃음을 쳤어요. 이틀 전에는 나가라고 소리치더니 이제 와서 집에 오라니요. 아마 집안일이 안 돌아가서 그럴 거예요. 12년 동안 밥 한 번 안 해본 남자가 혼자서 뭘 하겠어요.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재혁이었어요. 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야, 너 지금 어디야? 왜 연락이 안 돼? 연락할 이유가 있어? 무슨 소리야? 우리 아직 부부잖아. 서진은 비웃었어요. 부부? 나보고 꺼지라고 한 사람이? 그건 내가 좀 흥분해서 그런 거야. 그래, 뺨도 흥분해서 때렸고, 전화기 너머로 재혁이 말을 잇지 못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서진이 차갑게 말했어요. 이혼 서류 보내줘. 사인해줄게. 뭐? 재산 분할은 법대로 하자. 변호사 선임할 테니까. 야, 잠깐만, 그건. 서진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전원을 꺼버렸죠.
도윤이 커피를 들고 다가왔어요. 재혁이었어? 응. 뭐래? 집에 오래, 부부잖아 그러면서 도윤이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쫓아내놓고? 진짜 뻔뻔하다. 서진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오빠, 나 이제 뭐 하면 좋을까? 뭘 하긴, 새 인생 사는 거지. 도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100억 있으면 뭘 못해? 사업해도 되고, 건물 다시 사도 되고. 서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그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 뭔데? 서진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재혁 씨 회사 거래처가 어디였지? 오빠가 인테리어 하면서 아는 데 있었잖아. 도윤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아, 그 대형 쇼핑몰? 거기 내가 작년에 인테리어 했는데. 담당자 소개해 줄 수 있어? 도윤이 서진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너 설마. 서진은 입꼬리를 올렸어요. 나 빈털털이 아니거든. 이제 더 이상 무시 못하게 할 거야. 일주일 후 서진은 강남의 한 호텔 로비에 앉아 있었어요. 도윤이 소개해준 쇼핑몰 담당자와의 미팅이었죠. 한서진 님이시죠? 깔끔한 정장을 입은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쇼핑몰 입점 담당 이사 박준영이었어요. 네, 반갑습니다. 서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건넸습니다. 박 이사가 자리에 앉으며 서류를 펼쳤어요. 도윤 씨한테 대략 들었습니다. 프리미엄 리빙 브랜드 입점을 원하신다고요. 네, 제가 직접 운영할 생각이에요. 투자 규모가 어느 정도 되실까요? 서진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30억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박 이사의 눈이 커졌어요. 30억이요? 네, 1층 메인 구역으로 부탁드려요. 박 이사는 잠시 서진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저희도 마침 1층에 공간이 있었거든요. 미팅은 순조롭게 끝났어요. 서진이 로비를 나서려는데 박 이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도윤 대표님한테 대강의 사정 들었습니다. 구제역 대표 회사가 저희랑 거래하고 있거든요. 서진은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그래서요? 저희도 그쪽 서비스에 불만이 좀 있었어요. 잘 됐네요. 며칠 뒤 재혁의 회사에 날벼락이 떨어졌어요. 쇼핑몰 측에서 납품 계약을 재검토하겠다는 통보가 온 거였죠. 재혁은 황급히 박 이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이사님, 갑자기 왜 이러시는 겁니까? 구 대표님, 저희도 사업이잖아요. 더 좋은 조건이 들어왔거든요. 더 좋은 조건이요? 누가요? 한서진 씨라고 아시죠? 재혁은 전화기를 든 채 얼어붙었습니다. 한서진. 그 이름이 여기서 왜 나오는 거죠? 서진이가요? 네, 30억 투자하시면서 1층 메인 구역 가져가셨어요. 대단하시더라고요. 전화가 끊겼어요. 재혁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30억? 그 돈이 어디서 난 거죠? 빈털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며 어머니가 들어왔어요. 재혁아, 너 서진 인연 만났어? 어머니, 갑자기 왜요? 내 친구 딸이 그 쇼핑몰에서 일하는데 서진이가 거기 큰 손으로 들어왔대.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년이 돈이 있었어. 우리한테 숨기고 있었던 거야. 재혁은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12년 동안 밥이나 축내는 빈털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얼마나 있는 거래요? 몰라. 근데 30억을 현금으로 투자했으면 그 이상은 있겠지. 시어머니가 이를 갈았습니다. 그년이 우리한테 사기를 친 거야. 재산 숨기고 결혼한 거라고. 어머니, 그건 당장 변호사한테 연락해. 재산 분할 다시 해야 돼. 하지만 재혁은 알고 있었어요. 혼인 전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걸요. 서진이 가진 돈은 단 한 푼도 자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뒤 이혼 조정이 열렸어요. 서진은 단정한 정장을 입고 법원에 나타났습니다. 재혁과 시어머니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진아, 재혁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다시 얘기 좀 하자. 서진은 차갑게 쳐다봤어요. 할 얘기 없어요. 내가 잘못했어. 다시 시작하자. 12년 동안 무시하고 폭언하고 손찌검까지 해놓고요. 재혁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어요. 서진아, 내가 미안해. 내가 너무 심했어. 서진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님, 저한테 뭐라고 하셨죠?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빈털터리 데려다가 사모님 소리 듣게 해줬으면 감사한 줄 알라고 하셨잖아요. 그건 저 빈털터리 아니었어요. 처음부터요. 서진이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근데 왜 숨겼냐고요? 돈이 있는 걸 알았으면 돈만 보고 대했을 사람들이니까요. 시어머니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서진은 재혁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혼해요. 재산 분할 필요 없어요. 저도 당신 돈 안 받을게요. 서진아, 대신 다신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서진은 돌아서서 법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정은 30분 만에 끝났어요. 서진은 법원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윤 오빠였어요. 끝났어? 응, 끝났어. 수고했다. 이제 진짜 새 인생이다. 서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빠 고마워. 고맙긴 밥이나 사. 전화를 끊고 서진은 걸음을 옮겼어요. 더 이상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그냥 한서진으로서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사실 이 이야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100억이 아니에요. 서진이 끝까지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모두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당하고 무시도 당하고 상처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다들 아실 거예요. 오늘 서진의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분명 반전이 찾아올 거예요. 서진의 선택이 속 시원하셨다면 사이다. 그래도 마음이 답답하셨다면 고구마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생각이 궁금해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응원인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2차 지금 안 되면 회장님 일정 다 틀어져. 빨리 견인차 불러. 검은 양복의 남자가 휴대폰을 붙들고 소리를 질렀어요. 8월의 뙤양볕 아래 시골 국도 한복판에 멈춰선 벤츠. 그때 낡은 리어카를 끌고 가던 한 소년이 천천히 다가왔어요. 제가 고칠 수 있어요. 양복 입은 남자들이 피식 웃었죠. 하지만 3분 뒤 그들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어떻게 벤츠를 단 3분 만에 고쳐낼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알고 나면 아마 이야기를 그냥 지나치기 어려우실 겁니다. 이 이야기가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조용히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어느 시골 국도. 오래된 리어카를 끄는 소년이 있었어요. 올해 겨우 15살 중학교 3학년 배시우였죠. 리어카엔 고철과 버려진 가전제품이 가득했어요. 이걸 팔아서 어머니 병원비에 보태는 게 시우의 방학 일과였거든요. 아버지는 시우가 6살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지금 병원 신세를 지고 계셨죠. 아버지가 남긴 건 낡은 공구 세트 하나뿐이었어요.
하지만 시우는 그 공구들을 보물처럼 간직하고 있었죠. 어릴 때부터 아버지 옆에서 기계 만지는 걸 보며 자란 덕에 시우의 손엔 설명할 수 없는 타고난 감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저 앞 국도에 차들이 멈춰 서 있는 게 보였어요. 검은색 벤츠 보닛이 열려 있었고 양복 입은 남자들이 서성이고 있었죠. 아니, 2시간이 뭐야? 회장님, 오후 일정 다 틀어진다고. 시우가 다가가 엔진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헐떡거리는 소리가 불규칙했고 연료 펌프 릴레이 붙는 딸깍 소리가 안 들렸죠. 제가 고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야, 꼬마야. 이거 벤츠야. 저리 가서 고철이나 주워. 그때 뒷좌석 창문이 내려갔어요. 백발의 노인이 고개를 내밀었죠. 그 학생 말 한번 들어보지 그래. 유림그룹 회장 윤재학. 국내 자동차 부품업계 1위 기업의 수장이었어요. 학생, 고칠 수 있다고 했나? 네. 릴레이 붙는 소리가 안 들려요. 3분이면 됩니다. 시우는 아버지의 낡은 공구 가방을 꺼내보니 앞에 섰어요.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15살 소년의 손놀림은 수십 년 경력의 정비공처럼 정확했어요. 정확히 2분 47초 후 시동 걸어보세요. 엔진이 부드럽게 살아났어요. 양복 입은 남자들의 입이 떡 벌어졌죠. 윤 회장이 두툼한 지폐 뭉치를 내밀었어요. 수리비조로 이 정도면 되겠나? 아니요, 괜찮습니다. 기계 만지는 게 좋아서 한 거예요. 윤 회장의 눈이 커졌어요. 15살짜리가 저 돈을 거절하다니. 시우군, 혹시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나? 배정호요. 9회 전에 돌아가셨어요. 윤 회장의 얼굴에 알 수 없는 그림자가 스쳤어요. 내 명함일세. 내일부터 당장 우리 회사 기술연구소로 나오게. 학업과 병행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네. 회장님, 중학생을 연구소에요? 자네들 눈에는 안 보이나? 이 아이 손에 뭐가 있는지. 명함을 받아든 시우의 손이 떨렸어요. 그날 밤 시우는 아버지의 낡은 사진을 꺼내 들었어요. 사진 속 아버지는 어느 회사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죠. 사진 속 건물에 새겨진 이름. 유림그룹. 아버지는 저 회사에서 기밀을 빼돌렸다는 누명을 쓰고 쫓겨났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죠. 그 설계도는 아버지가 3년 동안 밤새워 만든 아버지의 것이었다고. 회사가 기술을 빼앗고 오히려 도둑으로 몰았다고요. 시우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몬 회사가 이제 아들을 부르고 있었죠. 가겠습니다, 아버지. 반드시 진실을 찾아낼게요. 다음 날 아침 시우는 서울행 버스에 올랐어요. 낡은 운동화는 그대로였지만 어머니가 다림질해 주신 교복만큼은 깔끔했죠. 가슴 주머니엔 윤 회장의 명함이 들어 있었어요. 3시간 뒤 시우는 유림그룹 본사 앞에 서 있었어요. 50층짜리 유리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죠. 아버지 사진 속에 있던 바로 그 건물이었어요. 물론 그때보다 훨씬 커지고 화려해졌지만요. 시우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죠.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어요. 9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뒀던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거든요. 로비에 들어서자 안내데스크 직원이 시우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교복 입은 중학생이 대기업 본사에 들어오는 일은 흔치 않았으니까요. 학생, 여긴 학교 견학 장소 아닌데. 윤재학 회장님께서 오라고 하셨습니다. 직원의 눈이 커졌어요. 반신반의하며 어딘가로 전화를 건 직원은 곧 태도를 완전히 바꿨죠. 저쪽 엘리베이터로 32층 기술연구소로 가시면 됩니다. 32층 기술연구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넓은 공간이 펼쳐졌어요.
흰 가운을 입은 연구원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죠. 최첨단 장비들이 즐비한 곳이었어요. 시우가 두리번거리고 있을 때 누군가 다가왔어요. 50대 초반의 남자였죠. 이름표에 기술연구소장 황기철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배시우 군이지? 회장님께 얘기 들었어. 일단 따라와. 황 소장은 시우를 연구소 한쪽 구석으로 데려갔어요. 거기엔 낡은 책상 하나와 의자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창문도 없는 거의 창고 같은 공간이었어요. 여기가 내 자리야. 일단 오늘은 적응하고 내일부터 간단한 것부터 시켜볼 테니까. 황 소장의 말투엔 어딘가 불편한 기색이 묻어 있었어요. 회장이 직접 데려온 애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환영하고 싶지도 않다는 표정이었죠. 시우는 군말 없이 자리에 앉았어요. 어차피 여기 편하게 지내러 온 게 아니었으니까요. 1시간쯤 지났을까? 연구소 분위기가 갑자기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연구원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입구 쪽을 바라봤죠. 엘리베이터에서 한 남자가 내렸어요. 30대 후반, 날카로운 눈매에 맞춤 양복을 입은 남자였죠. 연구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전무님 오셨습니까? 유림그룹 전무 윤태성. 윤재학 회장의 외아들이었어요. 윤태성은 연구소를 천천히 둘러보다가 구석에 앉아 있는 시우를 발견했죠. 그의 눈썹이 꿈틀했어요. 황 소장. 예, 전무님. 저 꼬마가 아버지가 데려왔다는 천재인가? 그렇습니다. 태성이 시우 쪽으로 걸어왔어요. 시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인사했죠. 배시우입니다. 태성은 대답 없이 시우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마치 벌레를 보는 것 같은 눈빛이었죠. 중학생이라며 고물상에서 폐품 줍던 애라고 들었는데 연구원들 사이에서 웃음이 새어나왔어요. 시우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죠. 네, 맞습니다. 아버지가 벤츠 고친 걸 보고 데려왔다던데 그게 뭐 대단한 건 줄 알아? 정비소 기술자들도 다 하는 거야. 시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태성의 눈이 가늘어졌죠. 말이 없네. 뭐 실력으로 보여주면 되지. 태성이 황 소장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황 소장이 연구원 한 명을 불렀고 그 연구원이 복잡하게 생긴 부품 하나를 들고 왔죠. 이거 3개월째 우리 연구원들이 매달려 있는 건데 신형 전기차 구동 모터의 핵심 부품이야. 원인 모를 진동이 발생하는데 아무도 해결을 못하고 있거든. 태성이 비웃듯 말했어요. 천재라며? 한번 봐봐. 5분 안에 원인 찾으면 인정해 줄게. 연구원들이 수군거렸어요. 저건 박사급 연구원들도 못 푸는 문제인데 중학생한테 저런 걸 시키다니. 대놓고 망신을 주려는 거였죠. 시우는 부품을 받아들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그냥 쇳덩어리 하나였지만 시우에겐 어딘가 불편한 느낌이 바로 전해졌죠. 손끝으로 천천히 돌려보고 귀를 가까이 대고 가만히 숨을 죽였습니다. 눈을 감자 머릿속에서 이 부품이 돌아가는 모습이 그려졌어요. 잘 돌아가긴 하지만 어딘가 계속 떨릴 수밖에 없는 구조. 조금만 빨라져도 스스로를 괴롭히는 모양새였죠. 연구원들은 점점 지루해진 얼굴로 시계를 보기 시작했어요. 태성은 팔짱을 낀 채 비웃는 듯한 표정이었죠. 그때 시우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안에서 힘이 고르게 전달되지 않아요. 돌아갈수록 스스로를 흔들게 돼요. 사람들의 얼굴이 멈췄어요. 아주 조금 어긋나 있어서 처음엔 멀쩡한데 속도가 붙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계속 잡음이 나는 거예요. 황 소장이 급히 컴퓨터를 켰어요. 잠시 후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맞아. 목소리가 갈라졌죠. 우리가 찾던 원인이야. 그 순간 연구소 안이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웃지 않았고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태성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까까지의 비웃음은 온데간데 없었죠. 황 소장 나와. 태성이 차갑게 내뱉고는 연구소 밖으로 나갔어요. 황 소장이 허둥지둥 뒤따랐죠. 시우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태성의 눈빛에서 뭔가를 읽었거든요. 저건 단순한 굴욕감이 아니었어요. 뭔가를 두려워하는 눈빛이었죠. 마치 들키면 안 되는 비밀이 있는 사람처럼요. 복도 끝에서 태성과 황 소장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저의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 했지? 배정우라고 합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태성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죠. 그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시우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손에 든 부품을 꽉 쥐었죠. 기억해내세요, 전무님. 9년 전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날 이후 시우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학교를 서울로 옮겼습니다. 평일에는 학교를 마치고 연구소로 향했고 주말에도 연구소에서 일했죠. 유림그룹에서 제공한 기숙사와 교통비 그리고 매달 들어오는 급여 덕분에 어머니 수술 일정도 잡을 수 있었어요. 시우는 연구소에서 점점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선임 연구원들도 풀지 못한 문제들을 시우는 척척 해결해냈거든요. 야, 저 애 진짜 대단하다. 박사들도 못 푸는 걸 어떻게 저렇게 쉽게 하는 거야? 회장님이 괜히 데려온 게 아니었네. 연구원들 사이에서 시우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고 있었어요. 처음엔 고물상 출신 중학생이라고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젠 시우의 의견을 먼저 물어보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럴수록 한 사람의 눈빛은 점점 더 차가워졌어요. 윤태성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시우가 연구소에서 작업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황 소장이 다급하게 달려왔죠. 시우야, 큰일 났어. 무슨 일이에요? 신형 전기차 시제품 있잖아. 다음 주에 해외 바이어한테 시연해야 하는데 갑자기 제어 시스템에 오류가 생겼어. 근데 문제가 황 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마지막으로 작업한 부분이래. 시우의 눈이 커졌어요. 분명히 자신이 작업한 부분은 완벽하게 마무리했거든요. 수십 번이나 확인까지 했었죠. 제가 한번 볼게요. 시우가 시제품이 있는 테스트룸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문 앞에서 막혔죠. 태성이 서 있었거든요. 어디 가냐, 꼬마야. 시제품 확인하러요. 제가 작업한 부분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확인은 무슨. 내가 만든 문제잖아. 태성이 비웃었어요. 역시 고물상 출신은 고물상 출신이야. 폐품 만지던 손으로 첨단 기술을 어떻게 다루겠어. 그냥 운이 좋았던 거지. 시우는 이를 악물었어요. 하지만 대꾸하지 않았죠. 전무님, 저 확인만 하면 됩니다. 5분만 주세요. 안 돼. 넌 오늘부로 이 프로젝트에서 빠져. 아버지한테도 말씀드릴 거야. 실력도 없는 애를 괜히 데려왔다고. 태성이 돌아서며 내뱉었어요. 아, 그리고 내 어머니 수술비 지원? 당연히 끊어야지. 태성이 비웃으며 돌아섰어요. 제 주제도 모르고 남의 덕에 효도 좀 해보려더니 꼴 좋다. 도둑놈 자식이 어디 가겠어? 병원 가서 전해드려. 수술비 끊겼으니까 당장 보따리 싸서 나가셔야 한다고. 시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니 수술은 2주 뒤로 잡혀 있었거든요. 지금 지원이 끊기면 수술을 받을 수 없었죠. 그날 밤 시우는 기숙사 방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손이 떨렸죠. 분명히 자신은 실수하지 않았어요. 누군가 일부러 조작한 거였죠. 하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CCTV 기록은 전무 권한으로만 열람할 수 있었고 자신은
그저 중학생 인턴에 불과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시우는 윤재학 회장을 찾아갔어요. 하지만 회장 비서실에서 막혔죠. 회장님은 지금 해외 출장 중이셔서 한 달간 연락이 어렵습니다. 한 달. 어머니 수술까지는 2주밖에 남지 않았어요. 시우가 비서실을 나서는데 복도 끝에서 태성이 서 있었어요. 팔짱을 낀 채 비웃고 있었죠. 아버지한테 하소연하려고? 소용없어. 아버지는 내 말을 더 믿으시거든. 태성이 천천히 다가왔어요. 솔직히 말해줄까? 난 내가 처음 왔을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고물상 출신이 감히 우리 회사 연구소에 발을 들이다니. 시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주먹만 꽉 쥐고 있었죠. 그리고 내 아버지 이름 배정호. 조사해봤어. 시우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9년 전에 우리 회사에서 기술 빼돌리다 잘린 놈이더라. 아들도 아버지를 닮아서 도둑질하러 온 거야? 그 순간 시우의 눈앞이 빨갛게 물들었어요. 주먹이 저절로 올라갔죠. 하지만 시우는 멈췄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맺혔지만 시우는 눈을 감고 아버지를 떠올렸어요.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 아빠 누명을 벗길 사람은 나뿐이야. 시우는 떨리는 손을 억지로 내렸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죠. 제 아버지는 도둑이 아닙니다. 뭐? 그 설계도는 아버지가 만든 거예요. 누가 훔쳤는지는 조만간 밝혀질 겁니다. 태성의 눈이 흔들렸어요. 아주 잠깐이었지만 시우는 그걸 놓치지 않았죠. 헛소리 하지 마. 그리고 내일까지 기숙사 빼. 넌 해고야. 태성이 돌아서 가버렸어요. 시우는 텅 빈 복도에 홀로 서 있었죠. 해고. 기숙사 퇴거. 어머니 수술비 중단. 하루아침에 모든 게 무너졌어요. 그날 밤 시우는 짐을 싸며 아버지 사진을 꺼내 들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죠. 아버지, 미안해요. 저 아직 아무것도 못했는데. 그때 시우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배시우 군 맞나요? 낯선 여자 목소리였어요. 조금 낮고 차분했지만 어딘가 슬픔이 묻어있는 목소리였죠. 저는 유림그룹 감사팀 소속 한지은이라고 합니다. 지금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감사팀이요? 네. 9년 전 일에 대해서 알려드릴 게 있어요. 정호 선배님 일이요. 선배님. 그 한마디에 시우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셨는데 마음이 좀 어떠세요? 시우가 천재적인 실력으로 연구소에서 인정받나 싶었는데 윤태성 전무 때문에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렸죠. 게다가 어머니 수술비까지 끊기다니 정말 너무하지 않나요? 그런데 마지막에 전화한 한지은이라는 사람,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죠? 아버지를 정호 선배님이라고 불렀잖아요. 과연 시우는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길 수 있을까요? 그럼 여러분, 이어지는 내용도 계속 들어봐 주세요. 그날 밤 10시, 시우는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맞은편엔 30대 초반의 여자가 앉아 있었죠. 단정한 정장 차림에 날카로운 눈매. 하지만 그 눈 속엔 어딘가 지친 빛이 서려 있었어요. 한지은, 유림그룹 감사팀 과장이라고 했죠. 시우야,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한지은이 테이블 위에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어요. 9년 전 정호 선배님은 누명을 썼어. 기술을 빼돌린 건 선배님이 아니야. 시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알고는 있었지만 다른 사람 입에서 직접 듣는 건 또 다른 충격이었죠. 그럼 누가? 윤태성 전무. 한지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당시 윤태성은 막 입사한 신입이었어. 회장 아들이라는 타이틀만 있었지 실력은 없었어.
그런데 갑자기 혁신적인 설계도를 들고 나타났어. 그게 바로 정호 선배님이 3년 동안 밤을 새워 만든 거였어. 시우의 손이 떨렸어요. 선배님이 항의하자 윤태성은 오히려 선배님을 기밀 유출범으로 몰았어. 회장님 아들 말과 평범한 연구원 말, 회사가 누구 편을 들었겠어? 한지은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나는 그때 신입 연구원이었어. 정호 선배님한테 많이 배웠지. 선배님이 쫓겨나는 걸 보면서도 아무것도 못했어. 두려웠거든. 한지은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그 후로 9년 동안 증거를 모았어. 언젠가 진실을 밝히려고. 그런데 한지은이 서류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빛바랜 문서들과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죠.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 당시 원본 설계도 파일이 있어야 하는데 윤태성이 전부 삭제해버렸거든. 이것만으론 의혹 제기는 할 수 있어도 확실한 증거는 안 돼. 시우는 서류들을 하나씩 살펴봤어요. 아버지의 연구 노트 사본, 당시 프로젝트 일지, 그리고 아버지가 야근하며 작업하던 모습이 담긴 CCTV 캡처 사진. 사진 속 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자신이 만든 설계도를 자랑스럽게 들고 있었죠. 시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원본 파일은 정말 없는 건가요? 회사 서버에서는 완전히 삭제됐어. 혹시 선배님이 개인적으로 백업해둔 게 있다면 모를까? 그 순간 시우의 머릿속에 뭔가가 스쳤어요. 아버지의 낡은 공구 가방. 그 안에 있던 오래된 USB 하나. 어릴 때 아버지가 이건 아빠의 보물이야.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라고 했던 그것. 시우는 벌떡 일어났어요. 감사합니다, 지은 누나. 저 확인해 볼 게 있어요. 시우야, 조심해. 윤태성은 위험한 사람이야. 자기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사람이거든. 시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카페를 나섰어요. 밤거리를 걸으며 시우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어머니께 전화를 드려야 했거든요. 하지만 전화를 걸기도 전에 병원에서 먼저 연락이 왔죠. 보호자분이신가요?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수술을 서둘러야 하는데 수술비 입금이 취소됐다고 해서 시우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길가 벤치에 주저앉았죠. 수술비가 끊겼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빨리 어머니 상태가 나빠질 줄은 몰랐죠. 시간이 얼마나 있나요? 일주일 안에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전화를 끊은 시우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하늘엔 별 하나 없이 어두웠죠. 일주일. 그 안에 수술비를 마련해야 하고 아버지의 누명도 벗겨야 해요. 그런데 지금 시우에겐 아무것도 없었어요. 해고당했고 기숙사에서도 쫓겨났고 통장 잔고는 거의 바닥이었죠. 시우는 주머니에서 아버지 사진을 꺼냈어요. 구겨지고 낡은 사진이었지만 아버지의 웃는 얼굴만은 선명했죠. 아빠 어떻게 해야 해요? 그때 시우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배시우 군. 유림그룹 거는 여기서 접어. 그러면 어머니 수술비는 내가 해결해 주지. 거절하면 어머니한테 무슨 일이 생겨도 난 몰라. 윤태성이었어요. 시우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감정이 온몸을 휘감았죠. 포기하면 어머니를 살릴 수 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누명은 영원히 벗지 못하게 되죠. 싸우면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어머니를 잃을 수도 있죠. 시우는 어두운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아빠. 그때 시우의 머릿속에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시우야, 무릎 꿇지 마라. 내가 옳다면 끝까지 싸워. 시우는 눈물을 훔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문자에 답장을 보냈죠. 거절합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시우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다음 날 새벽 시우는 집으로 가는 첫 차에 몸을 실었어요. 버스 안에서 한숨도 자지 못했죠. 머릿속엔 아버지의 목소리만 맴돌았어요. 시우야, 이건 아빠의 보물이야.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 어릴 때 아버지가 건네주셨던 낡은 USB. 그게 뭔지도 모르고 공구 가방 안쪽 주머니에 넣어뒀었죠. 9년 동안 한 번도 꺼내보지 않았어요. 시골집에 도착한 시우는 아버지의 공구 가방을 꺼내 안쪽 주머니를 뒤졌죠. 손끝에 뭔가 딱딱한 게 잡혔어요. 낡은 USB 하나. 오래된 노트북을 켜고 USB를 꽂았어요. 폴더 하나가 떴죠. 시우에게라는 이름이었어요. 파일이 수십 개 있었어요. 설계도면, 연구 노트, 그리고 영상 파일 하나. 시우는 영상 파일을 클릭했어요. 화면에 아버지의 얼굴이 나타났죠. 9년 전의 아버지. 30 중반의 젊은 얼굴이었어요. 시우야, 아빠야.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아빠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겠지.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빠가 만든 설계도가 있어. 3년 동안 밤새워 만든 거야. 그런데 회사에서 이걸 빼앗으려고 해. 아빠를 도둑으로 몰아서. 시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 USB에 원본 파일이 다 들어있어. 작업 날짜, 수정 기록 전부 다. 아빠가 먼저 만들었다는 증거야. 언젠가 내가 크면 이걸로 아빠 누명을 벗겨줘. 아버지가 카메라를 향해 웃었어요.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죠. 시우야, 아빠는 도둑이 아니야. 그것만 기억해줘. 사랑한다, 아들. 영상이 끝났어요. 시우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죠. 아빠, 설계도 파일들을 열어봤어요. 파일마다 작성 날짜가 찍혀 있었죠. 모두 태성이 그 설계도를 자기 것이라고 발표하기 1년 전이었어요. 이게 증거였어요. 아버지가 먼저 만들었다는 결정적인 증거. 그때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보호자분이신가요? 수술비 결제가 아직 안 돼서요. 이대로면 퇴원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시우의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바로 뒤이어 문자가 왔죠. 내일 아침까지다. 윤태성이었어요. 시우는 이를 악물었죠. 하지만 무너지지 않았어요. 이제 손에 무기가 있으니까요. 시우는 바로 한지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누나 찾았어요. 아버지가 남긴 원본 파일이요. 작성 날짜까지 전부 다. 전화기 너머로 한지은의 숨소리가 멈추는 게 느껴졌어요. 시우야, 그거면 돼. 그거면 윤태성을 끝낼 수 있어. 근데 어머니 수술비가. 그건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그리고 시우야, 좋은 소식이 있어. 한지은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회장님이 내일 귀국하셔. 원래 한 달 출장이었는데 갑자기 앞당기셨대. 시우의 심장이 쿵 뛰었어요. 윤재학 회장. 처음 만났을 때 아버지 이름을 듣고 표정이 변했던 그분. 회장님한테 직접 이 증거를 보여드리면 돼. 윤태성이 전무 권한으로 널 해고하고 조작했지만 회장님은 달라. 진짜 실력을 알아보시는 분이야. 시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누나. 서울로 올라갈게요. 다음 날 새벽 시우는 서울행 버스에 올랐어요. 시우는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엄마, 나야. 조금만 기다려. 내가 꼭 수술받게 해줄게.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약해졌지만 여전히 따뜻했죠. 그래, 우리 시우. 엄마는 널 믿어. 시우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죠. 주머니 속 USB를 꽉 쥐었어요. 기다려요, 아빠.
이제 끝내러 갑니다. 오전 10시 유림그룹 본사 앞. 시우는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한 달 전 처음 왔을 때와 같은 50층짜리 건물. 하지만 지금 시우의 눈빛은 그때와 완전히 달랐죠. 한지은이 다가왔어요. 시우야, 준비됐어? 네. 회장님이 10시 30분에 임원회의 하셔. 거기로 들어갈 거야. 내가 길을 만들어 줄게. 시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주머니 속 USB를 꽉 쥐었죠. 10시 25분 한지은의 안내로 시우는 40층 대회의실 앞에 섰어요. 문 앞에 경호원들이 서 있었지만 한지은이 감사팀 직원증을 보여주자 길이 열렸죠.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긴 테이블에 임원들이 앉아 있었고 맨 앞자리에 윤재학 회장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회장 바로 옆에는 태성이 있었죠. 태성이 시우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났어요. 뭐야, 너 어떻게 여기에? 경호원. 잠깐. 윤재학 회장이 손을 들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죠. 그 학생 아닌가. 내 차 고쳐준. 회장님, 이 녀석은 제가 해고한 인턴입니다. 회사 기밀을 빼돌리려다 걸려서. 잠깐, 태성아. 윤 회장이 시우를 바라봤어요. 학생, 무슨 일인가? 시우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어요. 떨리지 않았어요. 이 순간을 위해 여기까지 온 거니까요. 회장님, 9년 전 일에 대해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태성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9년 전 제 아버지 배정호는 이 회사에서 기술을 빼돌렸다는 누명을 쓰고 쫓겨났습니다. 시우가 USB를 꺼냈어요. 하지만 진짜 도둑은 따로 있었어요. 시우가 회의실 스크린을 향해 걸어갔어요. 한지은이 노트북을 연결해뒀죠. USB를 꽂자 파일 목록이 떴어요. 이건 아버지가 남긴 원본 설계도입니다. 작성 날짜를 보시면 스크린에 파일 정보가 떴어요. 작성일 2015년 3월. 수정 기록까지 전부 남아 있었죠. 윤태성 전무님이 이 설계도를 자기 것이라고 발표한 건 2016년 5월입니다. 아버지가 만든 지 1년이 지난 후에요. 임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졌어요. 윤태성이 소리쳤죠. 거짓말이야. 조작한 거야. 그럼 이것도 조작인가요? 시우가 영상 파일을 재생했어요. 스크린에 아버지의 얼굴이 나타났죠. 시우야, 아빠는 도둑이 아니야. 이 USB에 원본 파일이 전부 들어있어. 언젠가 내가 크면 아빠 누명을 벗겨줘. 회의실이 고요해졌어요. 윤재학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죠. 한지은이 앞으로 나섰어요. 회장님, 저는 9년 전 신임 연구원이었습니다. 배정호 선배님이 쫓겨나는 걸 직접 봤어요. 선배님은 억울하다고 자기가 만든 거라고 계속 말씀하셨지만 아무도 안 들어줬습니다. 한지은이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9년 동안 증거를 모았습니다. 당시 프로젝트 일지, CCTV 캡처, 증인 진술서, 모든 게 배정호 선배님이 먼저 그 기술을 개발했다는 걸 증명합니다. 윤태성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아버지, 이건 다 조작이에요. 저 애들이 짜고 저를 모함하는 거라고요. 윤재학 회장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차가웠죠. 태성아. 예. 9년 전 내가 갑자기 혁신적인 설계도를 들고 왔을 때 난 의아했다. 내 실력으로는 불가능한 거였으니까. 태성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하지만 내 아들이니까 믿고 싶었어. 그래서 눈을 감았다. 배정호 씨가 억울하다고 할 때도 내 아들 편을 들었지. 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결국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았구나. 내 아들이. 아버지, 저는. 닥쳐. 윤 회장의 고함이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태어나서 처음 듣는 아버지의 고함에 태성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죠. 윤 회장이 시우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깊이 고개를 숙였죠. 미안하네, 시우군. 내 아들 때문에 자네 아버지가. 회장님, 배정호 씨 명예는 반드시 회복시키겠네. 그리고 자네 어머니 수술비 내가 책임지지. 이건 사과도 되지 않지만. 윤 회장이 경호원들을 불렀어요. 태성이를 데려가. 경찰에 넘겨. 아버지, 아버지. 윤태성이 끌려나갔어요.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죠. 회의실 문이 닫히자 그 소리도 멀어졌어요. 시우는 스크린에 멈춰 있는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아버지가 웃고 있었죠. 해냈어요, 아빠.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죠. 2주 후, 시우는 병원 복도를 걸었어요. 병실 문을 열자 어머니가 침대에 앉아 웃고 계셨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재활만 하면 다시 걸을 수 있다고 했죠. 엄마, 나왔어. 우리 시우. 시우는 어머니 옆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죠. 엄마, 아빠 명예 회복됐어. 유림그룹에서 공식 사과문도 냈고 아빠 이름으로 장학재단도 만든대.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정호 씨, 이제야 누명을 벗었구나. 시우는 어머니 손을 꼭 잡았어요. 아빠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야. 우리 잘 살자, 엄마. 창밖으로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시우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말했죠. 아빠 약속 지켰어. 이제 편히 쉬세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리어카를 끌던 소년 시우가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고 당당히 제자리를 찾는 모습을 보며 저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결국 진짜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법인가 봅니다. 아버지가 남긴 정직한 기술, 그리고 아들의 변치 않는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죠. 반대로 남의 것을 탐했던 윤태성의 성공은 결국 모래성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혹시 힘든 터널을 지나고 계신가요? 시우처럼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여러분의 노력 또한 헛되지 않을 겁니다. 오늘 시우의 기적이 여러분께도 작은 용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더 따뜻한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